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시장 213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네, 이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3%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와 북한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제한적이지만 단기간에 코스피가 2200선을 넘어서기 위한 상승 동력도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 가깝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 1박 2일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고 중국 외교부의 코멘트가 나온 이후 달러 매도 수요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나온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를 인용해 한국 측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대응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대응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를 영내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해 효과적인 연합 방위 능력 보장 등을 위해 한국과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중국이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전면 이행을 다시 확약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공산당 양제츠 정치 국원과의 회담 기간, 그는 두 나라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완수 및 이행을 다시 약속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회복 기대감에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증가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방향성 없는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6,0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 강보합권 3,11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9,943선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1,0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프리스가 테슬라의 주가를 1,20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간밤에 힘을 받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주가가 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0.5%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에 그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1.7% 하락세, 그리고 네이버는 1.3%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어제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코스피 시장에선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 그대로 0.1%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49만 원대 그대로 유지했고요. 삼성 SDI 1% 넘는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 어제 들어왔고 하락장 속에서도 그대로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물산 10위권에서 어제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의 어제 특징적인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다시 한번 9% 넘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향후 성과에 따라서 최대 1조 6천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기술 수출 계약으로 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10% 가까운 급등을 나타내면서 26만 원대까지 도달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현재 혼조회로 마감이 됐는데 KMW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5G 투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5G 업종들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근데 샌비트 타임종 강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이 에메랄드 이더까지 모두 파란불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리플만이 0.6% 상승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모두 파란불로 현재 거래됩니다. 최배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좀 메디톡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관련된 쪽에서 한쪽은 울상, 한쪽은 혹시나라고 하는 분위기겠죠. 어떤 남의 아픔이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쪽의 시각도 좀 움직였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관련된 보톡스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또 지금, 메디톡스 입장 쪽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아쉬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뭐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관련된 시장의 흐름들을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런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디톡스 입장 쪽에서는 이 메디톡신 주와 관련된 매출이 총 매출의 한 40%, 그러니까 즉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까지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 뉴스로 인해서 이 회사가 뭐 상장 폐지되거나 뭐 거래 정지가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에 큰 타격이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은 일단 한두 해 정도는 적자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쪽의 라인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아니겠죠. 이제 주가는 일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대웅제약,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오히려 이 반사익을 보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소송전도 들어가고 있고 또 관련된 품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이쪽이 대웅제약의 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웅제약의 여러 가지 라인업을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이 수혜를 크게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휴재열 같은 경우도 관련 매출이 한 76%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약한 메디톡스가 빠져나가는 시장 규모가 한 4,5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리 잡음이 휴젤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과거에 한 2018년도가 실적의 정점을 찍다가 하향화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근데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되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관련된 회사들 뭐 어떤 여러 휴온스라든가 여러 회사들도 나오고는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차라리 한 종목이 지난번에 언급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휴메닉스라는 회사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톡스와 필러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나머지 시장을 필러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히알루론산 관련돼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의 필러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며칠 전에는 그 덱타메타손인가요? 예, 발음 괜찮았나요, 앵커님? 네, 일단 이 관련돼서 관절염 치료제가 염증 관련된 치료제 쪽에서의 변화로 또 코로나19 치료제가 쓰인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 영향도 받았는데 하지만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 실적 관련해서 안정적이고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관련된 보톡스 필러 업체들 쪽에서 종종 관련된 기업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PR 20배 이하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바이오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20배 이하면은 좀 싼 편에 속하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은 어떤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쪽에 약간 한번 등락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저희가 이전에 좀 관련해서 수혜받을 종목들 살펴보고 왔었는데 최근에 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일본 관련해서 갈등과 관련해서 수혜주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소부장 쪽 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좀 어떤 종목들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도 관련된 종목들 부각받으면서 움직였었는데 그때 SK 머터리얼에서 이쪽이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아마 지금 최근에 관련돼서 성과를 내는 어떤 업체들이 족속 오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로 제외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다고 보는 원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민관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크죠. 일단 이때 기술 자립해야겠다. 그리고 이때 국산에서 박차를 가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품목 관련된 쪽에 대상 품목도 늘려가고 거기다가 관련된 자금도 훨씬 더 늘려가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점점 성과를 내고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떼고 종목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가장 큰 탑픽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 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동진 세미캠이고요. 이 회사를 뭐 관련된 종목 보게 되면 소부장 관련주로 한 20, 30%까지 쭉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을 왜 좋게 보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증설입니다. 증설 때문에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 관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감광액, 박리액, 세척액, 특히 어떤 그 반도체 노정 관계되는 공정을 대부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화학 제품을 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또 발포제라고 하는 자동차 내장재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헛갈린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자재료 쪽의 부분이 가장 큰 상황 쪽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용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쪽에서 2010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각이 큰 상황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불화 아르곤 쪽은 이제
앞으로 좀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EUV라고 하는 극광 자외선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도 아마 같이 발맞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EUV 관련된 쪽은 계속 언급드렸었죠. 지난번에 FST, SNS텍 이 두 가지 쪽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계속 갑니다. 네, 조금씩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일본 업체들이나 시장에서 부각받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포토레지스트리 쪽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분위기인데 아마 이제 이 관련된 쪽으로도 어떤 이제 성과를 내는 쪽의 변화가 나올 거의 흐름들과 함께 지금 이제 내년 초에 가동을 하고 생산량은 2배로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들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런 것들 쪽에서 실적도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049억 47% 증가했고요. 올해도 한 1,200억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ENF 테크놀로지를 볼 수 있겠죠.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프로세스 케미컬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에서 얘기 많이 나왔던 3대 5대 어떤 수출 금지 품목 중에서 불화수소 쪽의 대체를 위해서 고순도 불화수소 쪽의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 앞서 말씀드렸던 또 EUV 관련된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EUV 쪽에서 공정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기서도 ENF 테크놀로지의 고순도 불화수소가 시가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가는 깎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주가도 올해도 추가로 실적을 경신할 걸로 전망하는 만큼 영업이익이 지금 728억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2% 증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계속 매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래 반영을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 4천억대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도 크다라고 해서 소부장 관련 쪽으로는 이제 두 종목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종목까지 전해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분기가 마무리되면서 기업 실적 간의 양극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주목해 볼 만한 성장주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어떤 성장주에 대한 시각들을 발굴하고 그를 가져간다라는 쪽은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해도 시장에서 부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움직였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종목들을 얼만큼 추세에 맞춰서 또 잘 사느냐 이게 또 매매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실적으로 이 두 큰 흐름들을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섹터별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시총 순위를 바꾸고 실적도 여러 가지 크게 바꿨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런 관련된 성장주에 대한 흐름들 대표적으로 제가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변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컨택트주라고 하는 전통 제조업체 중후업체들 이쪽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자동차 쪽이겠죠. 특히 현대차 같은 자동차 쪽은 일단 지금 계속 사면초가에 구해지는 게 지금 제대로 공장을 가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 특히 지금 보니까 4월 달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장을 계속 셧다운을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확진자 미국 조지아 공장도 마찬가지고 확진자 발생에 대한 얘기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그 중요한 거는 재고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특히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는 안 팔리니까 어떤 공장 앞에 부지에 재고를 이렇게 쭉 쌓아놓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라인을 멈춰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큰 압박이 나오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언택트 쪽은 아마 1분기에 이어서 1분기는 실적이 맛보기였다. 3월 달만 살짝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4월 달, 5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2분기까지 반영되면은 상반기는 우리 장사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을 부각받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특히 그 대표적인 언택트주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혹시나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많이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밸류라고 하는 즉 실적 대비 주가의 수준을 계산하게 되면 이거 지금 사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PR 40배, 60배까지 나온 종목들을 허다하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다 이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은 일단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이런 시장이 이렇게 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정하겠어. 괜찮아. 그럼 더 가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앞으로 성장이 더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고밸류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을 때 주가는 더 가겠죠. 근데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흐름들이 패턴이 돼서 여전히 주가는 견인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 쪽에서 몇몇 종목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좀 탑픽과 어떤 두 종목 중에서 그래도 뭐가 낫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 눈에 있기를 더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셀트리온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 변수가 하나 있죠.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그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더 재평가를 못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수주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수주 흐름들 보게 되면은 일단 베이스가 최소 금액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더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대감이 높고 게다가 또 나올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돼서 글로벌에서 어떤 누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하게 되면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즉 CMO 생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그대로 고스란히 삼성 바이오에도 넘어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지만은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격대를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것 쪽에서 거기서 어떤 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하나 카카오를 저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물론 비싸죠. 많이 비싼 네이버보다 훨씬 더 비싼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관련된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상장 IPO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죠. 아마 여러 가지 카카오 페이지부터 한 4종목, 4회사 정도가 상장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는 쪽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준비하던 과거의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임 쪽은 당연히 NC소프트가 대장이 돼야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펄어비스가 더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외국인들 매수세는 꾸준한 가운데 일정한 가격대 특히 20만 원대 밑이나 그 정도쯤 갔었을 때는 한번 사게 되면 충분히 다시 올라오는 회복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게다가 앞으로의 실적에 관련돼서 중요한 신작과 관련된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 관점 쪽으로는 펄어비스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게다가 또 2차전지 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2차전지는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지금은 부각을 받을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초화학 쪽과 거기다가 배터리 사용량을 봤었을 때 훨씬 더 지금 LG화학이
지금 글로벌 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특히 테슬라 배터리에 납품하는 쪽에 LG화학도 모델 3인가요? 지금 이쪽에 하고 있는데 혹시나 써보니까 괜찮네, 늘려야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고요. 특히 여기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잠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 LG화학과 테슬라 쪽으로 연결되는 고리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천보, 나라 M&D 이런 쪽이 소재 부품 쪽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생산 장비 쪽은 PNT, DNT 쪽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DNT라는 회사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테슬라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PNT M+ 같은 경우도 특히 각형이 아니고 원통형 쪽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또 조금 더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의 강자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구글의 웨이모와 함께 테슬라 쪽도 이쪽에서 자율주행하게 되면 알아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쪽이 부합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억하셔야 될 회사가 MCDex죠.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고 거기다가 또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죠. 거기다가 또 테슬라 반도체 쪽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쪽은 삼성전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중소형 쪽의 종목들은 일단 관련된 흐름들이 움직일 때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또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종목 섹터별 대응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왕이면은 짱에 사자 쪽의 추세 내에 눌림 목적을 계속 가져가는 시각 쪽에 변화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가 산책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세를 놓고 다시 한번 유럽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시장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IT 기업의 매출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이제 유럽을 다시 좀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유럽과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가 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협상을 중단한 데 이어서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흐름장을 좀 놓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의 하는 부분을 좀 말을 빌리면 우선 대화의 진전은 없고 그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우선 스티브 무누신 이 재무부 장관이 더 이상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런 부분 전했고요. 우리는 많은 국가가 세입을 늘리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업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본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일이 그 미국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유럽 측의 불만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이 무누신 장관이 이 유럽 국가들의 당분간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무누신 장관이 지난 12일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유럽 4개국의 서한을 보내서 이 디지털세 협상이 이 교착 상태에 놓였다면서 협상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무누신 장관이 이들 나라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본다면 어려운 협상에 몰두하면 다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이 흐트러진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경제적 사안을 다루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연말에 협상을 재개하자라는 부분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이제 무누신 장관은 이 디지털세나 그와 비슷한 조치가 부과된 것에 여전히 반대한다면서 만약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할 경우에 미국은 적절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협상 중단의 이유로는 코로나19 수습을 핑계 삼았는데
디지털세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에 더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복관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절차에 착수했는데 라이트하이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이죠.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유럽연합과 영국, 또 이탈리아, 스페인, 이 오스트리아 외 9개국에 대해서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불공정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이죠. 프랑스가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같은 해 12월 미국이 프랑스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이 문우신 장관의 서한에 대해서 프랑스 재무부는 서한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어떤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데 OECD를 통한 논의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지난 2월에 OECD는 IT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체 가운데 디지털을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사례도 디지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포괄적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미국의 반대로 이게 불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기업의 기존 규정과 또 디지털 규정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은 디지털세 주요 타깃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자국 대형 IT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2차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시장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가 급증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셧다운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특히 1일 신규 감염자가 2,000명을 훌쩍 넘는 이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는 대규모 그 정치 행사인 공화당 전당대회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플로리다는 15일 연속으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 있고 주말인 13일과 13일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16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2,783명 발생하면서 1일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로써 총 감염자는 8만 명을 돌파했고 우선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은 작년 기준으로 플로리다 전체 인구는 2,140만 명 수준인데요. 우선 주지사죠. 공화당 소속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얘기 들으면 우선 위험도가 낮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진단 검사를 핫하시다고 부분을 주장을 했었고 주 정부는 현재까지 150만 건의 검사를 수행했고 이 중 5.5%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셧다운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또 사회가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고 현 시점에서 노동 연령대의 활동을 억제하는 게 그다지 효과적이고 같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는 증가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가 심각한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적은 젊은 층이라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로리다의 코로나19 사망자 중 18세 이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젊은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면서 격리 조치하면은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또 슬라이드 쇼를 동원하면서 어떤 건설 그리고 재수 같은 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사 횟수가 늘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 디센티스 이쪽 주지사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남부 3개 카운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역에서 2단계 재개장을 지금 지시한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내 수용 규모를 50% 제한한다는 전제로 식당이나 술집 같은 이런 운영이 지금 허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생 수칙을 지키면은 체육관도 정상 운영 가능한 상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봤을 때도 이 플로리다 주가 아니라 다른 여러 주에서도 어떤 개방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용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업종 종목 있을까요? 네, 우선 약간의 글로벌적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억제를 하고
그리고 약간 태양광 같은 신재생 쪽으로의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원자력 발전 용량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1억 킬로와트로 지금보다 한 60% 늘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중국 원자력 협회의 자료를 이용하면은 중국 원전 사업이 이 2021년과 2025년, 그러니까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인데 이쪽에서도 현재 증가 속도를 유지하면서 매년 6에서 8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중국은 모두 47개 원전을 운영 중으로 이들의 총 발전량은 4,874만 킬로와트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미국이 95기를 갖고 있고 프랑스가 57기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4기를 지금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원전은 거대한 에너지 수요에 비해서 현재 에너지 분담률이 4.88%에 그치고 있고요. 이외에도 중국은 작년 말 현재 13개 원전을 건설 중입니다. 이 중국 원자력 협회는 2025년까지 중국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 용량이 1억 킬로와트에 지금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말보다 60%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2035년에는 이의 2배인 2억 킬로와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에 수출한 첫 원전인 화룡 1호 원전도 올해 안에 파키스탄에서 착공이 들어갈 전망인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중국 쪽에서의 홍보는 좀 계속 주목해야 되고 특히 원전을 보면 31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417기로 2002년에 438개에 비교하면 21개 감소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AI 기반의 매뉴얼 앱 개발을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이라는 부분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면 이 해당 기능의 명칭과 또 핵심 작동법을 동영상으로 상세히 설명해주는 어떤 고객 편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운전자는 책자 형태의 매뉴얼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조작만으로도 편리하고 쉽게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아차는 2017년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고객에 제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AI, 이 증강현실 기술의 특성상 신차 출시 때마다 스위치 레이아웃과 형상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어렵고 글로벌 시장 확대 전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아차는 구글 클라우드, 메가존 등과 협력을 했는데요. 이 3사는 이 스위치 안에 스위치 위에 인쇄되어 있는 심볼 자체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가 보유하고 그러면서 이 심볼을 모든 차종의 표준의 형태로 적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구글 클라우드가 보유하고는 독보적 기술이죠. 이 AI 플랫폼 기반의 이 이미지 학습 모델을 적용하면서 이 스위치의 심볼을 어떠한 각도에서 촬영하더라도 정확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아 자동차는 이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을 올 하반기 이후에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출시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기술을 제가 오늘 이슈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전부터 기아차가 어떤 구글이나 여러 가지 IT 기업과의 접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AI 기반으로 봤을 때도 이 기아의 오너스 매뉴얼 앱이 어떻게 기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이 고객의 어떤 편의를 줄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이 간다. 이 부분을 좀 착안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반응은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이남 내륙은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오후 늦게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 소나기가 내리는 충청 이남 내륙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대전과 광주,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여기에 낮 동안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과 청주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수원과 청주 30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 21에서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낮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9도,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상으로는 오늘까지 안개가 다소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토요일에는 강원도와 충청도, 전북 내륙에 그리고 일요일에는 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